아버지, 이 노망난 할망구 당장 요양원에 쳐넣으세요. 내 사업자금 융통해야 하니까 집 문으시라고요. 30년 만에 찾은 금쪽 같은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으리으리한 평창동 저택, 번듯한 수입차를 끌고 나타나 부모님 발치에 엎드려 울던 그 재벌 아들이 치매 노모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찍게 만든 순간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 노망난 할망구 당장 요양원에 쳐넣으세요. 내 사업 자금 융통해야 하니까 집 문서나 내놓으시라고요. 평생 선비로 살아온 상철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들이라 믿었던 놈의 입에서 나온 건 칼날보다 날카로운 패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청소부 청년 진수가 벌떡 일어나 사기꾼의 멱살을 낚아챕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대?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냐며 비웃던 사기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청소부 청년이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상철의 아내 영숙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그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번듯한 정장을 입은 도둑놈과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은 진짜 아들. 30년 세월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가 오늘 이 집안의 모든 가면을 벗겨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소름 끼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학계에서 박상철 교수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국학의 권위자이자 평생을 낡은 고서와 씨름하며 청렴 결백의 상징으로 불려온 인물. 서울 평창동의 고즈넉한 자락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담장을 타고 올라간 능소안은 계절마다 붉게 피어났고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정기는 노 교수의 품격을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대문 안쪽에는 30년째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상철은 오늘도 서재의 낡은 회전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 년 된 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책장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에 머물렀습니다.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단 5초, 아니 3초였습니다. 아내의 손을 잠시 놓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돌아본 그 짧은 찰나가 상철의 인생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5살 배기 정우는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살아있다면 벌써 35이겠지. 아비는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가물거린다만 내 얼굴만큼은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구나. 상철의 나직한 혼잣말은 텅 빈 서재를 공허하게 맴돕니다. 상철의 아내 영숙은 그날 이후 정우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일찍부터 치매라는 병마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숙은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동네 어귀를 서성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집을 못 찾을까봐 혹은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플까봐 매일같이 식지 않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상철의 곁을 지키는 것은 20년 전 대학원생 시절부터 그를 수발해온 강 실장뿐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상철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아픈 영숙을 돌보는 집사 역할까지 도맡아 하며 상철의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고결해 보이는 저택 아래에서는 이미 검은 음모가 소리 없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상철의 시력을 대신해 서류를 읽어주고 상철의 기억을 대신해 일정을 정리해주며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상철의 서재에 보관된 고서 한 권의 가치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철이 조부로부터 물려받아 애지중지하는 19세기 말 왕실에서 하사받았다는 전설의 금장 회중식에는 강 실장의 탐욕을 자극하는 최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상철은 강 실장을 아들처럼 믿었습니다. 강 실장, 자네 아니면
내가 이 늙은 여편네 데리고 어떻게 살겠나? 나중에 내가 가면 이 집이랑 서재 물건들 자네가 잘 정리해주게. 상철의 이 신뢰 섞인 한마디는 강 실장에게는 면죄부이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강 실장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이제야 정신이 나갔군.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아끼는지. 사실 강 실장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아들 정우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강 실장은 자신이 후원하던 고아원 출신의 양아치 도안을 섭외했습니다. 도안은 수려한 외모와 능수능란한 연기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도안에게 상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눈빛부터 걸음걸이, 말투까지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야, 너 이 노인네 비위만 잘 맞추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알았어? 유전자 검사지는 내가 이미 손 써놨으니까 넌 가서 울기만 하면 돼. 강 실장의 지시에 도안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내가 아들보다 더 아들같이 굴어줄 테니까. 그 무렵 상철의 집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청소 대행업체에서 파견된 청년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다니며 허드렛 일을 하는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매는 상철을 닮아 깊고 맑았습니다. 진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존감만큼은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상철의 서재를 청소할 때마다 고서 한 권 한 권을 마치 보물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진수의 모습이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학생, 공부를 했어도 잘했을 관상인데 어쩌다 이런 일을 하나? 상철의 물음에 진수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공부야 나중에도 할 수 있죠. 지금은 몸 움직여서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대야 하고요. 상철은 진수의 대답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실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서재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교수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정우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상철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이름, 정우. 상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번듯한 정장 차림의 도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영숙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정우예요.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도안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강아지,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상철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안은 상철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강 실장이 미리 준비해준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상철은 그 종이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뒤편에서 강 실장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 진수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시선은 도안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도안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는 상철의 소박하고 고결한 집안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의 가슴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진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신분인 청소부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가짜 아들 도안은 영숙의 품에 안겨오는 척하면서도 슬쩍 고개를 들어 거실벽에 걸린 명화들의 낙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이 집을 담보로 얼마를 챙길 수 있을지, 서재의 고서들을 어디에 내다 팔면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지 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잔인하고 치밀한 연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품에 안은 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악마이며 자신이 천하다며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청소부 청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짜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은 이 평온한 평창동 저택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교수의 저택에 도안이 아들 정으로 입성한 지 불과 일주일.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고결하던 선비의 집은 이제 탐욕과 기만이 소용돌이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상철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척 연기했지만 상철이 서재로 들어가거나 잠든 사이에는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도안은 가장 먼저 상철의 아내 영숙을 처리해야 할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치매가 있는 영숙은 본능적으로 도안에게서 낯선 짐승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영숙은 도안이 가까이 오면 몸을 떨며 서랍 속에 숨겨둔 정우의 베네쩌고리를 껴안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안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영숙의 귓가에 대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당신 때문에 내 계획 틀어지면 그땐 진짜 요양원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알아들어? 겁에 질린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찾으려 하면 도안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의 연약한 피부에는 금세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도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청소를 담당하는 청년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원래 거실과 정원 청소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안이 들어온 이후 강 실장은 진수에게 더 많은 자비를 시켰습니다. 도안과 강 실장은 진수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수는 그저 말 못하는 가구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야, 청소부. 거기 바닥 똑바로 안 닦아? 물자국 남으면 내 일당에서 깐다. 도안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진수의 발등 위에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진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진수에게는 지켜야 할 할머니가 있었고 당장 한 푼의 돈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도안이 상철의 눈을 피해 거실 장식장에 놓인 청아백자를 몰래 가방에 챙기는 것을, 그리고 강 실장과 서재 뒤편에서 은밀하게 돈뭉치를 주고받는 그 추악한 거래를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상철이 잠시 외출한 사이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도안이 상철의 안방 금고를 열기 위해 영숙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망구, 아버지가 비밀번호 어디다 적어놨어? 좋은 말로 할 때 불어. 도안은 영숙의 어깨를 흔들며 고함을 쳤고 공포에 질린 영숙은 실금까지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실 창틀을 닦던 진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뻘되는 분한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수의 외침에 도안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새끼 봐라. 일개 청소부 놈이 주인 집 아들한테 대들어? 너 오늘 죽고 싶냐? 도안은 진수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진수의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수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진수는 신음하며 뒤로 넘어졌고 그의 주머니에서 낡고 때 묻은 천 뭉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진수가 어릴 적부터 품에 지니고 살았던 그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예물 시계였습니다. 도안은 그 시계를 발로 툭툭 차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고물딱지는? 청소부 놈이라 그런지 줍는 것도 쓰레기 같은 것만 줍네. 도안은 시계를 집어들어 창밖 정원 연못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진수는 필사적으로 기어가 도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제발요. 진수의 애절한 호소에도
도안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유품? 거지 새끼 유품은 쓰레기통이 제격이지. 당장 짐 싸서 나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감옥 보낼 줄 알아. 도안은 진수의 등 뒤에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진수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자신의 시계를 차마 꺼내지도 못한 채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상철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닦이지 않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영숙은 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청소하던 학생은 어디 가고? 상철의 물음에 도안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도 마세요. 그 청소부 놈이 제 지갑에 손을 대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제가 좋게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요새 젊은 놈들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강 실장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지방 거덜 날 뻔했습니다. 상철은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성실해 보이던 청년이 정말 도둑질을 하려 했을까? 하지만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진수의 시계는 사실 상철의 할아버지가 생전 상철에게 물려주었던 예물 시계와 쌍을 이루는 물건이었습니다. 진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먼 과거, 상철은 갓 태어난 아들의 손목에 그 시계를 채워주며 내가 성인이 되면 이 아비의 것과 합쳐 큰 사람이 되어라라고 축복했었습니다. 진수는 쫓겨난 저택 대문 밖 차가운 바닥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시계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 말해줄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수는 결심한 듯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당신들이 틀렸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짓밟힐지언정 꺾이지 않아. 반드시 다시 들어갈 거야. 그 시각 서재에서 도안과 강 실장은 상철의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내일이면 이 집 담보로 대출 나옵니다. 늙은이들은 대충 요양원에 밀어넣고 우린 해외로 튀는 겁니다. 크크, 역시 도안이 너 연기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진짜 아들인 줄 알고 질질 짜는 꼴이라니. 두 악마의 웃음소리가 어둠이 깔린 평창동 저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연못가 쓰레기 더미 아래서 진수의 시계가 미세하게 태엽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수가 버려진 쓰레기 봉투 속에서 자신의 시계뿐만 아니라 도안이 실수로 버린 가짜 유전자 검사지 원본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시계추는 이제 사기꾼들의 목을 향해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진수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고 도안에게 걷어차인 가슴팍은 숨을 쉴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진수를 더 괴롭히는 것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자신의 분신, 그 낡은 시계였습니다. 그건 그냥 시계가 아니야. 내 뿔이란 말이야. 진수는 기억합니다. 자신을 거두어 키워주셨던 시장통 국밥집 할머니가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었던 그 시계. 할머니는 진수야, 내가 시장통에 혼자 울고 있을 때 내 목에 걸려있던 거다. 이건 내 부모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며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진수에게 그 시계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과 연결된 유일한 탯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수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몰래라도 들어가 시계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진수는 청소 대행업을 하며
익혀둔 저택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담장 너머 큰 소나무가 늘어진 쪽은 보안 센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진수는 어둠을 틈타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 구석,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도안이 던져버린 쓰레기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미친 듯이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손등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검은 비닐봉지 깊숙한 곳에서 금속성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진수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유리는 금이 갔을 뿐 태엽은 여전히 살아있는 맥박처럼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꺼내던 진수의 손에 빳빳한 종이 뭉치가 걸려 나왔습니다. 도안과 강 실장이 상처를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서류들의 파본이었습니다. 진수는 근처 가로등 불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이게도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의 직인이 찍힌 결과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 끝에 출력된 듯한 서류들에는 불일치라는 글자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일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부 가짜였어. 저놈들은 아들이 아니라 강도들이야.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실장이라는 자가 박상철 교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리고 도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연기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조각들을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 2층 서재에서는 도안과 강 실장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일 오전이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 전화 올 겁니다. 그 노인네한테는 그냥 사업 투자 서류라고 하고 지장 찍게 하면 끝이에요. 도안의 말에 강 실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교수 그 인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자기 아들 구별도 못하고 평생 선비인 척하더니 결국 자식이라는 약점 하나에 무너지는구먼. 야, 근데 그 청소부 놈 다시는 얼씬 못하게 처리했지? 걱정 마세요. 도둑놈으로 몰아서 쫓아냈는데 어느 면상으로 다시 오겠어요? 아마 지금쯤 시장 바닥에서 질질 짜고 있겠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서재 벽을 타고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 뒤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던 영숙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엄마의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내 정우가 아니야. 내 아들은 저렇게 천한 웃음을 짓지 않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창문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홀린 듯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시계를 닦고 있는 진수가 있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정우니? 영숙의 가녀린 목소리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영숙의 눈과 진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피가 끌어당기는 강렬한 인력이 진수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사모님, 저예요. 청소하던 진수입니다. 진수는 차마 자신이 아들이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영숙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진수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계, 내 남편 시계. 정우야. 영숙의 비명에 놀란 도안과 강 실장이 서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진수를 발견한 도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 새끼가 감히 또 들어와? 아,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도안은 골프채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강 실장은 뒤에서 상철이 깰까봐
주변을 살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진수는 영숙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도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노라 다짐한 진수의 눈빛은 이전의 순박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놈들아, 내가 다 봤어.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통에 진실이 다 들어있더군. 진수가 품 안에서 위조된 유전자 검사지 조각들을 꺼내 보이자 도안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도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안이 골프채를 고쳐 쥐며 차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증거?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내가 경찰에 가기 전에 여기서 묻어버리면 그만이지. 청소부놈 하나 사라지는 거 이 바닥에서 일도 아니거든. 도안이 골프채를 치켜든 순간 저택 2층 서재에 불이 켜지며 박상철 교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거기서들 뭐 하는 거냐? 상철은 잠에서 깬 듯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매섭게 마당의 대치 상황을 훑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도안, 그리고 겁에 질린 아내 영숙까지. 운명의 저울이 마침내 평형을 깨고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손에 든 위조 서류와 자신의 낡은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30년의 거짓을 끝낼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들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는 상철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고함에 골프채를 치켜들고 있던 도안의 팔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강 실장은 순식간에 표정을 관리하며 상철을 향해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깨셨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아까 도둑질하다 쫓겨난 그 청소부 놈이 다시 담을 넘어와서 도련님이 저희를 지키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모님까지 끌어내서 위협을 하잖아요. 강 실장의 노련한 거짓말에 도안도 즉각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 자식이 제 가방에서 서류를 훔쳐갔어요. 그러곤 사모님을 인질로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상철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안의 손에 들린 골프채와 공포에 질려 진수의 등 뒤에 숨어있는 아내 영숙에게 머물렀습니다. 상철은 강직한 선비였지만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서를 연구하며 사람의 필적과 문장을 분석해온 그에게 지금 눈앞의 상황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인질로 잡혔다는 영숙이 도안이 아닌 진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수군, 자네가 정말 도둑질을 하러 왔나? 상철의 낮은 물음에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진짜 도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이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유전자 검사지 파본입니다. 진수가 내민 종이 조각들이 마당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불일치라는 붉은 글씨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종이들을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와서 선동이야. 교수님 믿지 마세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이런 건 애들도 위조합니다. 상철은 강 실장의 태도에서 이상한 조급함을 읽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말을 더듬으며 과하게 반응하는 제자의 모습. 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조각을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수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죽으라고 휙 소리를 내며 골프채가 진수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영숙을 밀치고 몸을 날려 피했지만 골프채는 진수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정우야.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상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내가 부른 이름은 도안이 아니라 쓰러진 청소부 진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도안아, 너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냐? 상철의 호통에도 도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담보대출 승인이 코앞인데 이 청소부 놈 때문에 수십억이 날아가게 생긴 판국이었습니다. 비켜요, 할배. 당신이 뭘 알아? 평생 책만 파먹고 살아서 세상 물정 모르는 영감탱이가 내 돈 50억 날아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도안의 입에서 나온 파렴치한 본심의 상철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라고 믿고 안아주었던 그 남자가 자신을 영감탱이라 부르며 돈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도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미 들켰어. 차라리 지금 여기서 다 정리하고 인감도장 들고 튀는 게 빨라. 두 악당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들 연기를 포기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은 상처를 위협해 서류를 완성하고 도망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안은 골프채를 상철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좋아, 연극은 여기까지 하지. 어이, 박 교수. 곱게 서재 가서 인감 찍어. 안 그러면 저 할망구랑 저 청소부 놈 오늘 이 마당에 묻어버릴 거니까. 상철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비였습니다. 죽을지언정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기계가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몸을 곧게 펴고 도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이 집의 신성함을 더럽히는구나. 내 비록 늙었으나 내 놈들의 협박에 굴할성 싶으냐.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진수가 신음하며 일어났습니다. 어깨에 뼈가 어긋난 듯한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진수는 손에 쥔 시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도망치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이 시계가 증거입니다. 진수가 내민 낡은 시계의 태엽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와 똑같은 박동.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사기꾼이 아니라 땀과 피로 얼룩진 이 청년이 진짜 자신의 핏줄임을. 강 실장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안아, 시간 없어. 저 노인네 서재로 끌고 가. 두 남자가 상처를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저택 대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담을 넘기 전 이미 청소업체 동료들에게 위치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젠장, 벌써 경찰이? 도안과 강 실장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듯 상철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칼을 들이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다 같이 죽는 거야. 어둠이 짙게 깔린 평창동 저택 마당. 한 노교수의 목숨과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운명이 칼날 위에 놓였습니다. 진수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사기꾼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끝났어. 진짜는 절대 가짜한테 지지 않거든. 평창동 저택 마당을 비추던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감돕니다. 상철의 목에 칼을 들이댄 강 실장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번들거렸습니다. 20년간 충직한 제자로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입술에선 스승을 향한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박 교수, 당신이 평생 고결한 척하며 모은 그 재산들 사실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당신 뒤처리 안 했으면 당신 명예가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어서 인감 찍어. 안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저승 가는 거야. 칼날이 상철의 목줄기를 스치며 붉은 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상철의 표정은 오히려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곁에서 울부짖는 아내 영숙과 어깨가 부서진 채 자신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기어오는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고서들보다 더 소중한 진짜 삶이 바로 저기 있었다는 것을요. 강 실장, 자네는 책을 수만 권 읽었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은 단 한 줄도 읽지 못했구먼. 내 아들은 저기 저 아이처럼 땀 냄새가 나고 상처가 있을지언정 내 놈들처럼 썩은 냄새는 나지 않는다. 상철의 의연한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강 실장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칼 버리고 손들어.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자 도안은 겁에 질려 골프채를 내던지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강 실장은 상처를 더욱 세게 잡아당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마. 오면 이 노인네 목을 따버릴 거야. 일촉즉발의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진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어올랐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강 실장의 팔을 낚아챘고 그 반동으로 상철은 강 실장의 품에서 벗어나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이 자식이. 강 실장이 진수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던 찰나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강 실장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갔습니다. 경찰의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곧바로 대여섯 명의 형사가 달려들어 강 실장과 도안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사기꾼들의 손목을 조이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30년의 음모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철은 기어오듯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그 낡은 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진수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시계를 든 손이 바닥으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상철은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상철의 손목에 채워진 예물시계와 진수가 쥐고 있던 낡은 시계가 맞닿았습니다. 똑같이 째깍거리는 금속의 박동. 그것은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부자의 심장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 정우야. 내 아들 정우야. 아비가 몰라봤다. 이 못난 애비가 너를 청소부라고, 도둑놈이라고 몰아세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철은 지성인으로서 유지해온 채통도 잊은 채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진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영숙도 어느새 다가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여보, 거봐요. 내가 정우 온다고 했잖아. 우리 정우 땀을 너무 많이 흘렸네.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정우야. 형사들이 사기꾼들을 연행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상철은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강 실장, 자네가 그랬지? 늙은이는 자식이라는 약점에 무너진다고. 틀렸다. 자식은 약점이 아니라 늙은이가 다시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어. 경찰차에 붉고 파란 불빛이 멀어지고 평창동 저택에는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상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아들을 실은 차를 따라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응어리를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서재에 먼지 쌓인 고서들이 줄 수 없던 생애 가장 찬란한 진실의 울림이었습니다. 마당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들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짜가 가득했던 저택에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의 향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렇지. 사필귀정이지. 라고 외칠 것입니다. 아기는 지옥으로, 그리고 고생한 진짜 아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통쾌한 반격의 막이 내렸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화려한 조명 대신 도안과 강 실장을 맞이한 것은 차갑고 습한 유치장의 창살이었습니다.
어제의 재벌 2세와 유능한 집사는 온데간데였고 그곳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두 마리의 짐승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치장 구석에서 도아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형 때문이야. 그 청소부 새끼 처음부터 뒤를 밟아서 처리했어야지. 형이 안일하게 굴어서 내 인생 다 망쳤잖아. 도안의 비난에 강 실장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그 시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 사달은 안 났어. 머리 나쁜 놈이 아들 흉내 낸답시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공모는 배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도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교수님이 아들을 찾고 싶어 하시길래 도와준 것뿐입니다. 저놈이 유전자 검사지를 위조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 실장이 그동안 상철의 서재에서 몰래 빼돌린 고서들의 작물거래 장부를 이미 복사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형님, 혼자 살겠다고? 같이 죽자. 형이 그동안 교수님 뒤통수 친 거 내가 다 풀어버릴 테니까.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서로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판사는 그들에게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훔치려 했던 사기꾼들은 이제 남은 생을 좁은 감옥 안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보내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처참한 몰락을 보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 시각 병원 VIP 병실, 어깨 수술을 무사히 마친 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침대 옆에는 밤을 꼬박 세운 듯 초췌한 모습의 상철이 진수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상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상철이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우야, 정신이 드니? 아픈 데는 없니?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청소 안 해도 되나요? 상철은 그 소박하고도 서글픈 농담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해야지. 이 애비 가슴속에 쌓인 먼지를 내가 다 닦아줘야지. 평생 닦아줘야 한다. 상철은 진수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시계는 내 조부님께서 내가 태어난 날 주문 제작하신 거란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내 것. 두 시계의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듯 우리 부자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잃어버린 그날 나는 내 심장 한쪽이 멈춘 것 같았단다. 며칠 뒤 상철은 진수를 데리고 평창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대문 앞까지 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우야, 배고프지? 엄마가 고기 삶아놨다. 얼른 들어와. 치매로 인해 기억은 온전치 않았지만 아들을 알아보는 엄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비로소 자신이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상철은 서재에 모아두었던 고서들 중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야, 이 책들은 이제 박물관으로 갈 거란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쌓아둔 종이 더미보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상철은 진수와 함께 서재를 정리하며 가짜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청소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고생하며 배웠던 정직의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고서 복원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고 훼손된 과거를 정성스럽게 이어붙이는 일, 그것은 마치 진수가 자신의 잃어버린 30년을 복원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진짜 아들,
그리고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가족의 사랑. 가짜 아들이 가져가려 했던 50억의 재산보다 부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이 소박한 풍경이 수천 배 더 값진 보물임을 영상은 조용히 웅변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 진정한 가족의 완성으로 향합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대문은 이제 예전처럼 굳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마당에는 영숙이 정성껏 가꾼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에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진수는 이제 낡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상철의 뒤를 이어고서 보건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낡은 한지를 펴고 천연풀을 발라 찢어진 과거를 이어붙이는 진수의 손길에는 청소부 시절 바닥을 닦던 성실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뜰에서 차를 마십니다. 정우야, 서두르지 마라. 고서를 고치는 일은 책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시간을 고치는 것이란다. 상철의 가르침에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청소할 때랑 비슷해요. 구석구석 정성을 들여야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치매로 고생하던 아내 영숙도 몰라보게 호전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진짜 아들의 온기로 녹아내린 덕분인지 이제는 요일과 시간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오후가 되면 아들과 남편을 위해 따뜻한 간식을 내어옵니다. 셋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 위에는 이제 거짓이나 배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칠순을 맞아 평생 모아온 희귀고서와 골동품들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십억 가치의 재산을 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느냐며 아까워했지만 진수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손으로 번 돈이 진짜 제 것입니다. 이 귀한 보물들은 나라의 것이니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옳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증식 날 상철은 가슴에 그 낡은 예물시계를 차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모인 이들에게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고서를 지켜온 선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을 몰라보고 가짜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그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산입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수는 관객석 제일 앞줄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두 개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30년의 공백은 이제 가족의 사랑이라는 단단한 태엽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야 비로소 찾은 진짜 행복. 가짜 아들이 가져가려 했던 껍데기뿐인 50억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수만 배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영상은 보여줍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이 오래된 진리는 오늘도 평창동 저택의 시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번듯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사기꾼 아들과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진짜 아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세상이지만 역시 천륜과 진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인가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 자식이 청소부라도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 고생하며 살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느끼셨나요? 혹은 주변에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나 배신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번 더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